안녕하세요. 일본 오키나와에서 행정서사일 하고 있는 낙군입니다. 요즘 일본 영주 허가 아니면 다른 비자 갱신이나 변경을 신청해 두고 하염없이 결과 통지 엽서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건데요. 최근 들어 일본 출입국 재료관리청, 그러니까 입관에 접수되는 각종 비자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심사 대기 기간이 예전보다 길어졌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1일부터 비자 신청 관련 수수료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니까 아마도 지금부터 더욱 비자 신청이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이미 비자를 신청한 분들이 자주 주시는 질문이 있는데, 바로 내 친구는 반년도 안 걸려서 영주허가를 받았다는데 저는 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을까요? 혹시 떨어지는 걸까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사가 늦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불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기간의 길고 짧음과 허가 여부가 반드시 정비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독 내 서류만 남들보다 훨씬 더 늦어지고 있다면, 물론 입관의 물리적인 처리 지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가 심사관을 피곤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소위 말해서 심사하기 까다로운 서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입관 내부의 정확한 심사 매뉴얼, 가이드라인은 철저한 블랙박스이고 외부에는 절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렇게 서류를 내면 심사가 늦어진다, 이렇게 내면 빨리 나온다라고 100%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연수와 실무 경험으로 바탕으로 한 저의 의견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일본 비자 심사 기간을 늘어나게 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심사가 지연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제출한 서류들 간의 타임라인 불일치입니다. 영주허가나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들어갑니다. 본인이 작성하는 이력서부터 시작해서 구청에서 발급받는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그리고 연금사무소의 연금기록 등 수많은 공문서를 제출하게 돼요. 그런데 본인이 기억을 더듬어서 작성한 이력서의 특정 회사의 입사일과 퇴사일이 실제 공문서상에 찍혀있는 세금 납부 기록이나 연금 가입 이력의 날짜와 미묘하게 어긋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심사관은 제출된 서류들을 보고 사실관계를 대조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다가 이력서에는 3월에 퇴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연금 기록을 보니까 5월까지 이 회사에서 납부한 이력이 있네? 이 두 달간의 공백 혹은 겹치는 기간은 뭘까? 이런 의문이 드는 순간 심사는 거기서 일단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관은 이 차이가 단순한 기재 실수인지 아니면 불법 취로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인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명자료 제출 통지서, 즉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우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 통지서가 발송되고 여러분이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고 심사관이 그걸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되면 여러분의 심사 기간은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기 전에 모든 서류의 날짜, 타임라인이 완벽하게 일치한지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불리한 사실을 어설프게 숨기려는 경우입니다. 오랜 기간 일본에 체류하다 보면 누구나 작은 실수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가벼운 신호 위반, 주차 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낸 적이 있거나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세나 건강보험료, 연금 등을 약간 늦게 납부한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영주허가 신청 시엔 요즘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경미한 실수니까 굳이 신청서나 이유서에 적지 않아도 입건해서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진짜 문제는 위반 사실 그 자체보다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는 점에서 오는 신뢰의 하락입니다. 심사관이 서류를 검토하다가 혹시라도 신청자가 숨겨둔 위반 사실이나 미납 기록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심사관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은 불리한 건 숨기는 성향이구나, 이 서류 말고 또 거짓말하거나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당연히 서류에 처음부터 끝까지 더 깐깐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가 기약 없이 길어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언제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이후로는 철저히 납부기한과 법규를 지키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소명하는 것이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핵심 없이 감정에만 호소하는 너무 방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나 영주허가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이유서에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자신의 절절한 사연을 어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허가를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A4용지 거의 10장에 걸쳐서 내가 얼마나 일본이란 나라를 사랑하는지, 우리 부부가 얼마나 운명적으로 애틋하게 만난지를 소설처럼 길게 쓰거나 부부 사이를 증명하겠다고 의미 없는 일상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을 수십 장에서 100장에 가깝게 캡처해서 제출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심사관들은 매일 수많은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직장인이자 공무원입니다. 심사관이 확인하고 싶은 건 이 사람이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 즉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소행이 선량한지, 혼인의 실체가 확실한지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핵심 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은 부족한 채 본인의 감정선만 꽉꽉 채워넣은 두껍고 방대한 서류 뭉치는 심사관의 업무 피로도를 급격히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너무 두껍고 내용이 장황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증빙 서류는 철저하게 법적 요건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위주로 심사관이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깔끔하게 목차를 달아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설명에 필요한 특이사항을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살아온 궤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입건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서 살짝 벗어나거나 아니면 오해를 살 만한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몇 달간 무급휴직을 해서 일시적으로 연봉이 뚝 떨어졌거나 부양가족의 숫자가 갑자기 변동되었거나 하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특이사항이 서류에 고스란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기본 서류만 덜렁 제출한다면 심사관은 당연히 의문을 품게 되고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또다시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행정소서로서 서류를 대행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심사관이 서류를 검토하다가 이 부분은 왜 이러지 하고 의문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상신서, 이유서를 통해서 이 시기에는 이러이러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소득이 줄었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선제적으로 설명해 두는 것입니다. 심사관이 굳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거나 신청자에게 다시 연락할 필요가 없도록 서류의 앞뒤 맥락을 매끄럽게 정리해서 넘겨주는 것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초조하고 힘든 법입니다. 하지만 비자 심사가 하염없이 길어진다면 무작정 입건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제출한 서류가 앞뒤가 꼬여있진 않은지, 쓸데없는 내용이 너무 많거나 정작 필요한 설명은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심사의 기준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무조건적인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결국 서류를 검토하고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하고 명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멘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행정서사 업무 관련 무료 상담은 매주 토요일 20시부터 진행하는 라이브에서 1대1 상담은 인스타를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